앞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벡터 공간 그리고 내적 공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원소를 다른 벡터 공간 안의 원소로 대응을 시키는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응 관계에서 특별하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선형 변환 또는 선형 사상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선형 변환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하나의 벡터 공간 X가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벡터 공간이 될 수 있는 예문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Rn 공간도 벡터 공간이 되고요. 행렬들로 이루어진 집합도 벡터 공간이 되고 n차 이하의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집합도 벡터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비록 차원은 무한 차원이긴 할지라도 유한 폐건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들의 집합도 벡터 공간이 돼요. 이와 같이 벡터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한 벡터 공간이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벡터 공간을 Y라 해보겠습니다. 한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원소를 다른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원소로 대응을 시키는 관계를 편의상 F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대문자 F를 써서 표시하기도 하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니셜을 따와서 대문자 T를 쓰거나 또는 리니어의 약자를 써서 L로 써서 표시하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책에 따라서 저자가 기호를 약속하기 나름인데요. 우리 책에서는 이 대문자 F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벡터 공간 안에 원소를 다른 벡터 공간의 원소로 대응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제 X라는 이 벡터 공간 안의 원소 소문자 X와 Y라는 벡터 공간 안의 원소 소문자 Y를 이 F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을 시켰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응시켰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그냥 매핑 또는 이제 변환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상에 두 가지 조건을 더 추가로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원소가 X1도 있고요. 이 안에 X2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X1의 F에 의한 상이 이쪽에 FX1이 대응되고요. X2의 상이 이쪽에 FX2로 대응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요.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CX라는, C는 이제 적당한 스칼라라 보겠습니다. 얘 상도 어딘가 있겠죠. 이쪽 Y라는 또 다른 벡터 공간으로 대응을 시켰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대응을 시켰을 때 우리는 X1 더하기 X2 이쪽이 벡터 공간이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거든요. 또한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왼쪽에 이 벡터 공간 안의 원소들입니다. 이제 F에 의해서 이 왼쪽에 있는 원소들을 오른쪽에 있는 벡터 공간 안의 원소로 대응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시켜버리면 Fx1 더하기 X2가 되고 마찬가지로 FCX가 돼요. C는 스칼라예요. 자, 그런데 이 계산 결과가 만일 다음같이 되어 있을 때요. 즉 첫 번째는 Fx1 더하기 Fx2예요. 즉 합에 관한 상이 각각의 상의 합과 같고 그리고 스칼라배의 상은 이걸 상이랍니다. 이미지 fx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될 경우 이럴 때 이 사상 F는 보다시피 X에서 Y로 보내는 대응관계고요. 이 안에 있는 원소를 이 F에서 오른쪽으로 보냈거든요. 이렇게 대응되는 거,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이와 같은 사상을 우리는 여기 그냥 처음에는 단순하게 사상이라고 하고 변환이라 했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는 특별히 선형사상 또는 선형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성질을 수학에서는 선형성을 갖는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리니어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개되고 스칼라가 바깥으로 나가면 통틀어서 수학에서는 선형성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이 선형성 성질을 만족하는 사상이라는 뜻에서 줄여서 선형사상 또는 선형변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자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형연산자,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선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벡터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개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특별한 형태, 비록 특별하긴 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벡터 공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X를 Rn 공간으로 보겠습니다. N차원 벡터 공간이고요.
Y를 RM 공간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의의 벡터 공간 X와 임의의 벡터 공간 Y로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익숙한 RM 공간에서 RM 공간으로 대응시키는 그러한 선형 변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속하는 벡터는 당연히 n차원 성분이 n개로 주어지는, 즉 순서쌍의 성분이 n개로 주어지는 벡터예요.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벡터인데요. 자, 이 벡터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얘를 Y라 표시했을 때 Y는 구성 성분이 M개로 되어 있어야 돼요. 즉 N개의 순서쌍의 성분을 갖고 있는 원소를 이쪽으로 보낼 때 M개의 순서쌍의 성분을 갖는 원소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이 대응되는 관계를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행렬을 하나 도입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Y를 만들 때 다음 같은 행렬을 하나 도입하고자 합니다. AX, 즉 fx가 대응이 됐을 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서 우리는 이런 걸 하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A는 뭐냐면 A는 그 크기가 n/n 매트릭스예요. 만약에 어떤 n/n 매트릭스가 하나 주어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m행 n열로 주어지는 어떤 행렬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 선형사상을 이렇게 약소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요 A를 우리는 행렬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즉 선형사상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A가 n/n 매트릭스라 얘기를 했었죠. 요 X는 보다시피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원소니까 순서상으로 본다면 성분이 n개가 있어요.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표시하려고 하니까 열 벡터로 표시한다면 n행 1열이죠. 얘가 n/1 매트릭스가 돼요. 그래서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AX의 결과는 n/1 매트릭스예요. 행이 m개가 있고 열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잘 보세요. Rn 공간 안에 원소를 열 벡터로 표시한 거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Rn 공간상에 있는 벡터를 Rm 공간상으로 보낼 때 자연스럽게 잘 정의되게끔 할 수 있는 적당한 행렬 A가 존재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럼 이 행렬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행렬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Rn 공간상에서 표준 기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었죠. 벡터 공간 안에는 기저가 무한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생성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저, 그래서 우리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라 얘기를 했었죠. 표준 기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2 평면상에서의 표준 기저는 1,0, 0,1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는 반드시 순서가 있으니까 이걸 표현할 때도 반드시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R3 상에서의 표준 기저는 100, 010, 001이에요. 즉 X축상의 기본 단위 벡터, Y축상의 기본 단위 벡터, 그리고 Z축상의 기본 단위 벡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Rn 공간상의 표준 기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자, 첫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것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n번째 성분이 1이고 그 앞에 나머지가 다 0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바로 표준 기저입니다. 그런 표준 기저를 우리는 E1, E2, E3 이렇게 보통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 Rn 공간상에 우리가 기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기저를 E1, E2, En 여기서 이때 이 i라는 것은 i번째 위치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에요. 여기가 i번째 위치예요.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 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표준 기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 기저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자, 얘가 기저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이 Rn 공간이 다 생성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기저일 경우에는 이 X를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벡터 공간이고 얘가 기저였기 때문에 Rn 공간의 기저예요. n개의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n차원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X는 분명히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E1에 그리고 E2에
그리고 EN에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벡터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것을 편의상 그냥 알파1, 스칼라를 알파2 이렇게 놓아 봅시다. 교재랑 좀 다른 기호를 써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책에는 아마 이게 x1, x2를 썼을 텐데요. 그냥 선생님은 스칼라라는 걸 강조해서 그냥 알파1부터 알파 n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벡터관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됩니다. 여기 노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알파1부터 알파 n은 유일한 상수값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fx를 계산해 보죠. fx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f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알파1 E1 플러스 알파2 E2 이렇게 되고요. 알파n En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 f가 선형성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었으니까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전개되죠. 알파n, f, en, 이와 치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는 당연히 rm 공간 안의 원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rm 공간 안에 있는 원소 y는 언제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이게 잘 보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정역에 해당되는 이쪽이 정역, 여기가 공역이에요. 자, 이제 선형사상에서도 요거는 똑같이 붙입니다. 정역, 공역, 그리고 이들의 상은,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상은 치역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요 치역 안에 속하는 원소죠. fx니까 치역 안에 속하는 원소예요. 그 치역 안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정역 안에 있는 표준기저를 그 상을 구합니다. 표준기저의 상들을 구해서 그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원리를 이용하면 바로 이 행렬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행렬의 구성 성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n×n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냥 구성 성분은 A11, A1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이 행렬의 구성 성분을 하나하나 다 찾아볼 생각입니다. A21, A22, A2n, AM1, AM2, 그리고 AMN이에요.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Y는 AX로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그 상은 이렇게 표준기저들의 결과에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표준기저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X 대신에 E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X 대신에 E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X 대신에 EN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X 대신에 EN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1, FE2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fx는 ax, 여기 같은 x예요. ax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a가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fx를 이퀄 ax로 표시한다라고 가정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 만족하는 a를 찾고자 하거든요. 자, 그래서 행렬 a의 모양은 a11, a12, a1n이고 a21, 22, 2n입니다. am1, am2, amn이죠. 자, 그런데 E1을 자, 열 벡터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E1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완 1이고 나머지가 0이에요. 이것을 행렬의 곱을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열로 표시합니다. 1, 0, 0이에요. 이것이 E1입니다. 자, 이제 행렬을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A11이 될 것이고 행렬 계산하면 A21이 되고 행렬 계산하면 A31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죠. 맨 마지막에 행렬 계산하니까 AM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fx의 결과가 y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y의 성분을 편의상 y1, y2 이런 식으로 표시했다고 가정해봐요. yn, 여기는 rn 공간 안의 원소니까 y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확인해 본 결과 이 A11이 Y1이 A11, Y2가 A21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됐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fx가 y였을 때 ax꼴로 표현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행렬의 제1열의 성분이 바로 얘네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1열의 성분은 바로 E1이라는 그 표준기저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 원소의
상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fx의 상이 y였을 때 이 대응관계는 우리가 선형사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에서 약속됩니다.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었을 때 이런 약속을 맞춰서 행렬 A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찾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대응관계가 주어졌을 때 그 대응관계로부터 제1렬의 원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렬 A의 제1렬의 원소는 그 대응관계에 의해서 이완의 대응관계에서 구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E2를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E2를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FE2를 계산합니다. FE2 역시 그렇게 되는 행렬 A를 찾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E2는 두 번째 성분이 1이니까 0, 1, 0, 나머지가 0이에요. 자, 여기도 A, 1, 1, 1, 2. 자, 이 행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A21, A22, A2N입니다. AM1, AM2. 우리는 이 행렬의 구성 성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행렬 계산해 보세요. 여기가 A12, 행렬 계산하면 A22, 쭉 가서 행렬 계산하면 AM2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이 행렬의 두 번째 열의 원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E2에 의한 결과, E2에 의한 상의 결과가 뭐가 있겠죠. 그 상의 결과는 문제에서 이 약속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서 일단 얻을 수 있어요. 그 얻어진 결과가 바로 두 번째 열의 원소가 되는구나.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렬 A가 어떤 모양인가 하는 거 봤을 때 바로 E1의 상이 제1열을 결정하고 그리고 E2의 상이 제2열을 결정하고 같은 논리로 한다면 맨 마지막에 EN의 상은 바로 맨 마지막에 n번째 열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다 이걸 써서 표시를 할게요. EN의 상의 결과가 이 n번째 열이고요. 얘는 두 번째 벡터, 표준기제의 두 번째 성분의 상이 바로 제2열의 원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바로 첫 번째 이 완벡터의 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선형 변화를 나타내는 행렬 표현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선형 변환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행렬로 바꾸려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행렬 이론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행렬에는 좋은 성질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미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셈법에 익숙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이 이제 익숙한 것처럼 이렇게 선형 변환이라는 개념을 매트릭스로 바꿔서 표시한다면요. 행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형 사상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렬로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이점도 있고요. 이렇게 행렬로 바꾸게 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적용하기도 아주 수월합니다. 수학적인 개념을 공학적인 개념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형 변환을 행렬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Rn 공간에서 Rm 공간으로 바꿀 때 이와 같은 선형 사상을 나타내는 행렬 표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우리는 이런 행렬 표현을 우리가 표준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표현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선형 사상을 나타내는 표준 행렬 또는 표현 행렬 두 용어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형 사상을 행렬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제 5번에 보면 이런 행렬이 이제 선형 변화를 나타내는 또 다른 행렬 표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린 단순하게 그냥 2차 정사각 행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한 벡터항관에서 다른 벡터항관을 보내는 하나의 선형 변화를 나타내는 행렬 표현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들 각각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R2라는 평면상에 있는 벡터를 또 다른 R2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까는 Rn에서 Rm이라고 했는데 그냥 규모를 작게 해서 R2에서 R2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R2에서 R2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여기 있는 점 X, Y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옮길 때 이렇게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사상을 F로 했을 때 얘를 이쪽 점으로 옮겨 보려고 합니다. X, Y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평면상에 있는 점이 x, y에서 제2성분이 부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x축 대칭으로 변환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x축 대칭, 즉 이 두 개의 평면을 포개서 그려본다면 이렇게 이 점을 일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하나의 점을 다른 점으로 사상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대응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볼까요? R2 상에 있는 점을 R2로 보내려고 할 때 이 안에 있는 점 x, y를 FA에서 x, y 이렇게 보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을 이 F를 나타내는 행렬을 A라 놨었을 때 A의 모양은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왼쪽 점을 XY를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이게 2x2, 자, 이게 행렬을 계산할 때요. RN에서 RM으로 갈 때 항상 행렬의 크기는요. M/N 매트릭스예요. 즉, 여기 공역의 차원이 행의 개수, 그리고 이 정역의 차원이 열의 개수로 가는 그런 행렬의 크기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M/N이니까 2x2. 얘는 분명히 2x2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얘의 결과는 여기 나와 있어요. X-Y로 대응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2x2 매트릭스니까, 그럼 우리는 A11, A12, A21, A22, XY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 도대체 이 행렬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간단하니까 굳이 이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암산으로도 충분히 이 행렬이 어떤 행렬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원리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 행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즉, X축 대칭이 되는 행렬을 나타내는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행렬 표현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었죠. 표준기저의 상을 하나하나 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행렬 표현. 얘는 언제나 제1열이 첫 번째, 표준기저의 첫 번째 상의 결과, 얘는 두 번째 상의 결과, 세 번째, 그리고 n번째 상의 결과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R2잖아요. R2의 표준기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E1, E2를 선택을 하는데요. 2차원이니까 두 개예요. 여기서 E1의 모양은 당연히 1,0을 뜻하고 E2의 모양은 0,1을 뜻하잖아요. 자, 그래서 FA에서 1,0을 먼저 보내고 1,0을 먼저 보냅니다. 자, 이제 1,0을 보낸다는 얘기는 자, 여기다 대입을 하는 얘기예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게 X고 이게 Y잖아요. X하고 Y인데 그 상의 결과가 1, 0을 여기다 넣어봐요. 1, 0을 넣으니까 여기도 그대로 1,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가 1열에다 표현되는 식이에요. 자, F21의 결과를, 이 결과를 지금 행벡터로 쓴 거를 열벡터로 표시하려고 하잖아요. 열벡터로. 그래서 얘가 제1열로 가요. 그래서 A의 모양은 여기가 1, 여기가 0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E2를 보냅니다. 0,1을 계산하죠. 0, 1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0, 1. 그러니까 여기가 0,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얘의 결과를 그냥 행벡터로 쓴 거지만은 보다시피 매트릭스를 찾으려니까 열로 표시하겠습니다. 0, 마이너스 1. 여기가 0,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정말 이 행렬이 왼쪽에 있는 점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사상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고발해 볼까요? 행렬 계산해 보세요. X, 행렬 계산한 마이너스 Y.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은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이와 같은 X축 대칭을 나타내는 행렬은 이거예요 라는 걸 금방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 교과정에 와서는 정확하게 이 표현 행렬을 찾는 방법이 요거예요. 별 표시 해놓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X축에 대한, 그냥 여기는 X1, X2라 쓴 거예요. X1, X2인데 그냥 편에서 X축, Y축을 할게요. X축에 대한 대칭을 나타내는 행렬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X 이퀄 Y, Y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인 이렇게 Y 이퀄 X의 대칭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X좌표를 Y로, Y좌표를 X로 바꿉니다. 여기는 원점 대칭, 얘는 X축 방향으로 확대되는 축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행렬 표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특별한 X축 대칭, 원점 대칭,
또는 y콜 x의 대칭,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y축 대칭,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대칭 변환이죠. 선형 사상입니다. 이제 이미 어떤 사상을 하나 약속을 해보고 정말로 이런 행렬을 지금 설명했던 이 원리대로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예제를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R2에서 R2로 보냅니다. R2에서 R2로 보내는데요. 자, 조금 전에는 R2에서 R2로 보낼 때 X축 대칭인 점으로 보냈습니다만, 자, 지금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XR, X2 대신에 그냥 XR을 쓸게요. 이쪽으로 어딘가 왔어요. 이쪽 어디론가 이렇게 왔는데, 이 점의 좌표는 2배 X 마이너스 5배 Y, 2X 마이너스 5Y로, 그리고 제1성분이 이렇게 바뀌고요. 제2성분은 3X 더하기 4Y로 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대응이 된다면 이걸 나타내는 이런 행렬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XY를 이렇게 대응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2X 마이너스 5Y 그리고 3X 플러스 4Y예요. 자, 이런 식으로 대응되면은 이 F를 나타내는 행렬표를 찾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정역의 표준기저의 그 벡터의 표준기저를 이루고 있는 벡터를 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F 이완 벡터를 먼저 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0, 1 벡터의 상을 계산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 다 대입해요. 1, 0을 대입합니다. 1, 0, 1, 0 이렇게 되죠. 0, 1을 대입합니다. 0, 1을 대입하니까 0,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 0, 1을 대입하니까 4 이렇게 돼요. 얘가 F2완이고 얘가 F2예요. 따라서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행렬의 모양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1열의 원선은 바로 F1,0의 상을 여기다 표시해야 되고요. 제2열의 원선은 요거 F 두 번째니까 F1에 대한 상을 여기다 표시하는데요. 자, 매트릭스니까 요 행벡터를 열로 표시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2, 3으로 표시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5, 4로 표시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렬을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이 점이 오른쪽 점으로 사상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제로 AX를 계산합니다. 이 벡터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A가 2, 3, 마이너스 5, 4 이렇게 되고 XY잖아요. 행렬의 곱을 계산해 봅니다. 행렬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5Y가 되고 행렬 계산하면 3X 플러스 4Y가 되죠. 이런 매트릭스를 표시하려고 열로 표시한 건데요. 얘를 순서상으로 행벡터로 바꾸면 정확하게 얘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분, 얘가 두 번째 성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렬 표현을 만드는 게 이 원리에 의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행렬 표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처음에는 RN에서 RM으로 보냈는데 이제 정역의 차원과 공역의 차원이 같은 경우라면 이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행렬 표현은 반드시 정사각행렬이 됩니다. 만일 이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라면, 즉 주어진 행렬이 가역, 즉 정칙행렬이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사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역선형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가 선형사상이면요, 역도 선형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선형사상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정칙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요, 정역과 공역의 차원이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면 당연히 역선형사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변환을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벡터를 X, 이쪽에 Y라 했을 때 아까는 이렇게 올 때 대응하는 행렬이 A였을 때 AX 이퀄 Y였다면 거꾸로 가니까 A 인버스를 쓴 것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두 선형 변환의 합성 변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하나의 벡터 함관 W가 있다고 보고요. 이쪽이 또 다른 벡터 함관 X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G라는 선형 변환은 W에서 X로 보내는 선형 변환입니다. W에서 X로 보내는 선형 변환이 G였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X에서 Y라는 또 다른 벡터 공간으로 보내는 선형 변환이 F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벤 다이그램으로 그냥 그려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W 안에 속하는 벡터를 이제 소문자 W라 놓고요. 이 소문자 W에 G에 의한 상을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G 그리고 W가 있겠죠. 이 GW는 이 X라는 벡터 공간 안의 원소가 되는데요. 이 X라는 벡터 공간의 원소니까 소문자 X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문자 X에 대응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도 선형 변화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를 이 Y 안의 원소로 대응을 시키죠. X의 F에 의한 상입니다. F, X가 돼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Y 안에 있는 원소니까 소문자 Y에 대응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이 X는 보다시피 G 그리고 W거든요. GW가 곧 X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G가 선형 변환이고 F가 선형 변환이라면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대응되는 연속으로 두 선형 변환을 연달아 계산했으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합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합성 변환을 새롭게 약속하려고 합니다. 즉 W에서 바로 Y로 대응시킨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H는 결과적으로 W에서 Y로 보내지는 사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원소 W를 우리는 이제 H라는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H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 것입니다. 그냥 정의를 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두 선형 변환에 의한 상의 결과를 합성 사상을 그냥 H라는 교를 써서 표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H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여기 보세요. F 가로 열고 G 그리고 W였었습니다. 그러면 W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H는 간단하게 표시한다면 F, G를 나타내는 기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괄호 없이 표시하거나 또는 좀 더 엄밀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포지트 합성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H라는 함수를 두 선형 변환의 합성 변환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 과정을 잘 볼까요? 이 정의를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합성 변환은 우측부터 계산합니다. 얘를 항상 수학에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우선이에요. 얘를 먼저 하고 나서 이걸 하라는 얘기니까 오른쪽에 있는 기호를 먼저 해야 돼요. 얘가 우선이고 얘가 나중이에요. G를 먼저 하고 F를 나중에 합니다. 따라서 합성 변환은 순서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합성 변환은 주의할 점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상이 정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성 변환 우측부터 계산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합성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성질을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F도 G도 모두 다 선형 변환이라면 이 합성도 선형 변환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형 변환을 증명하려면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개가 되고 상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W 안에 두 개 원소 W1, W2가 있을 때 합에 대해서 H는 HW1 더하기 W2는 따로따로 전개될 수 있고 상수 C라 했을 때 C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보여야만이 선형 변환에 대한 두 선형 변환의 합성도 선형 변환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원소 두 개를 뽑아서 더한 것의 결과가 각각의 상의 결과에 합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W1과 W2 대문자 A를 뒤집어 놓은 건 임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벡터 함관 W 안에 있는 두 원소 W1과 W2에 대하여 이제 H 색깔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H는 방금 전에 정의하기를 F 그리고 G의 합성이잖아요. 그래서 F, G, W1 더하기 W2입니다. 그런데 G가 선형사상이라는 가정이 있었죠. 그래서 GW1 더하기 GW2가 됩니다.
자, 그런데 F도 선형사상이라고 가정했었으니까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개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건 뭐예요? 이거 다시 한번 쓰면 F하고 G에 요 괄호는 F, G는 H로 쓸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HW1 더하기 HW2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합성은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됐습니다. 이제는 C가 스칼라라고 가정하겠습니다. CW라고 쓰겠습니다. W는 여전히 이 대문자 W 안에 원수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H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H, G, CW가 되고요. G가 선형사상입니다. 그러므로 C가 바깥으로 나가고 GW가 되고요. 다시 H도 선형사상이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HGW가 되고요. HGW는 H가 아니라 F 잘못 표시했네요. 또 H는 FG예요. FG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다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CHW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상수도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1번과 2번으로부터 합성 변환도 H도 선형 변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X축 대칭, Y 콜 X에 대해서 대칭 뭐 이런 변환이 있었잖아요. 그들끼리의 합성도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 8번 두 선형 변환의 합성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합성 변환, 우리 앞에서 합성 변환을 하기 전에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표현 행렬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합성 변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G를 나타내는 G라는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만약에 A였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F라는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B였다면은 H라는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 C는 어떤 모양일까 하고 봤더니 얘를 C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그럼 C의 모양은 언제나 요 순서 그대로입니다. C의 모양은 B 곱하기 A예요. 다시 말해서 행렬을 우측부터 계산되죠. 합성도 우측부터 계산합니다. 자, 이제 선형 변환 G에 대한 표현 행렬을 A, 선형 변환 F에 대한 표현 행렬을 B라 놓는다면 합성에 대한 표현 행렬은 이런 순서, 요 놓인 순서 그대로 계산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선형 변환의 합성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선형 변환을 하나를 A, 하나를 B라 썼으니까 A, B 순서대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0, 1, 1, 0이고 그 다음에 A, 0, 0, 1인데요. 자, 요거는 요거랑 요거는 뭘 나타냈냐면 얘는 X좌표가 Y좌표, Y좌표 X좌표로 바뀌었으니까 Y 콜 X의 대칭이거든요. 첫 번째는 Y 콜 X의 대칭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X축으로 확대 및 축소가 돼요. A가 1보다 크면 확대, A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축소가 돼요. 그래서 확대 내지는 축소를 나타내는 그 변환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예문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기. 자, 요런 모양이잖아요. 자, 요거는 Y 콜 X에 대한 대칭이고 얘는 X축 방향으로 확대 내지는 축소를 나타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두 선형 변환의 합성을 계산하는데요. A 곱하기 B 순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부터 계산한다는 얘기니까 X축으로 그냥 편에서 확대인 경우만 생각해 볼게요. X축으로 확대를 한 다음에 그리고 Y 콜 X의 대칭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에 반해서 BA 순서로 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얘는 먼저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다음에 확대를 하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합성은 교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행렬의 곱도 일반적으로 교환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예문이 다 교환이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예문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예문은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즉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몇몇 예문에 대해서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F 서클 G하고 G 서클 F도 일반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요. 물론 일부 예문에 대해서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행렬의 곱을 계산해 봅니다. 말 그대로 직접 곱을 합니다. 행렬 계산하면 0, 0, 0이군요. 행렬 계산하니까 1, 행렬 계산하면 A, 행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0이 나왔습니다. 얘도 똑같이 계산해 볼게요. 행렬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면은 0이군요. 행렬 계산하니까 여기가 A가 되고, 행렬 계산하면 1이고, 행렬 계산하면 0이에요. 같지 않죠? 두 행렬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거든요. 어떤 예문에 대해서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합성은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성에 대한 행렬 표현도 역시 교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변화를 했는지 알 수 있죠. x축을 확대하고서 대칭을 한 거랑 yx에 대칭을 한 거랑 yx에 대칭을 한 다음에 x축을 확대한 것은 보다시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교재 제7장의 내용을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형대수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어서 8장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은 고유값, 고유벡터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교재 제7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